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저는 스토리 5,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 부분 할게요. 음, 부자가 되는 거하고 부자로 남는 거는 다르대요.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으로 베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를 유지하려면 정반대의 태도가 필요해요. 바로 겸손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편집증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 이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 내 실력이 아니야. 상황은 언제든 나빠질 수 있어. 이런 편집증적인 사고가 나의 귀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버는 거는 공격수지만 지키는 건 수비수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가 돼야 부자가 되고 부자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진짜 성공 비결은 바로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안 해도 워렌 버핏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워렌 버핏이 투자에서 수익률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진짜 그의 실력은 바로 오래 산 거라고 합니다.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40이 넘을 때까지 투자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게 복리의 마법을 만든 진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핏은 빚을 내지 않았고요. 파산할 만큼 무리한 베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수학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학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격언이 절대로 잊지 마라. 두 번째 격언도 첫 번째 격언을 잊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잃지 않으면서 살아남는 거. 그게 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 안전마진이 또 중요해요. 안전마진은 계획이 틀어질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말하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 계획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을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9.11 테러나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 미국 이란전 같은 일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늘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항상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바로 현금 보유입니다. 당장 쓸 일이 없어도 자산의 일부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락장에서 내가 주식을 팔지 않게 해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잘 나가니까 1년에 10%, 20%가 우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수적으로 하면 보통 4% 정도의 연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은퇴 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은퇴 생활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연 4%든 연 7%든 낮은 기대 수익률로 내 은퇴 생활이 괜찮아질 만큼 그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유연한 예산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갑작스러운 수리비나 경조사비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여유 자산을 남겨두는 걸 말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야 라는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오늘 당장 망할 수도 있어 라는 편집증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복리의 마법을 내가 워렌 버핏처럼 누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란전이 터지면서 코스피가 뭐 10%, 12% 하루에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제가 패닉셀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저한테는 이 안전 마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여유가 있는 돈으로 그 주식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 주식 투자의 비중이 좀 작았다면, 그렇게 패닉셀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걸 보면서, 아, 이런 하락장에도 들고 갈 수 있는 수량을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그 복리를 계속 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스토리 6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종목을 잘못 골랐나? 자책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내 포트폴리오는 절반 이상 파란불일까? 하며 괴로워한 적은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모건 하우절은 우리 대부분은 틀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대요. 결국엔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술상 하인츠 베르그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어마어마한 양의 예술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가 산 작품의 99%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대요. 단 1%만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장 성공한 미술상이 되었죠. 그 작품이 뭐였냐면 바로 피카소의 작품이었습니다. 99번 틀렸지만 딱 한 번 제대로 맞힌 덕분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상이 되었던 거죠. 투자의 본질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모든 종목이 대박날 필요는 없다. 전체 수익을 견인하는 건 아주 희귀한 꼬리 사건. 그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트 디즈니 이야기도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1930년 중반까지 400편이 넘는 만화를 만들었대요.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도 돈을 못 벌었어요. 너무 만화 영상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하산 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3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단 83분짜리 영화 한 편을 개봉합니다. 이 영화가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 800만 달러였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실패작들을 이 83분이 다 덮어버린 겁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합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7%의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너무 가행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꼬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 행동이래요. 진짜 실력은 모두가 미쳐갈 때 나온다고 합니다. 모두가 미쳐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꼬리라는 건데요. 이 꼬리가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투자 역사를 분석해보면 수익률을 가르는 건 평소에 평온한 날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장처럼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몇 안 되는 날에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평생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전, 짐, 톰이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수전은 폭락장에도 꾸준히 적립식 투자로 투자한 사람이고요. 짐이나 톰은 무서워서 팔거나 또는 타이밍을 재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수전은 43만 달러를 벌었고 짐과 톰은 수전의 절반만 벌었대요. 결국 투자의 천재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모두 미쳐갈 때 그냥 하던 대로 평범한 것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10번 중에 6번만 맞히면 끝내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100%의 승률이 아닙니다. 흘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잃고,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안전마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도 되는 돈, 그 돈을 투자하고 맞을 때는 그 꼬리가 내 전체 포트폴리오를 흔들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들고 가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익이 나면 10%, 20% 났으면 와 많이 벌었다 하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걸 끝까지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솔직히 제가 종목 고르는 실력은 없고, 대신에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거를 좀 공포 장애? 공포에서 사람들이 막 패닉셀 할 때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자신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덱스 펀드를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음. 그게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한테는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번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프리덤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라고 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면 이건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러 나가야 할 테니까요. 앵거스 캠벨이라고 미시건 대학교 심리학자가 1981년에 출간한 미국인의 행복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 분모를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객관적인 생활 조건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는 더 믿을 만한 예측 변수였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케팅 교수인 조나 버거가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 이제 정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하우젤이 원래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학생일 때 인턴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일은 너무 재밌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해진 대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일하는 걸 보고, 난 저렇게 일하지는 못하겠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은 즐거웠지만 투자 은행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이나,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공부해라 라고 하거나, 뭔가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를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면서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모건 하우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되게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뭔가 이렇게 회사를 관둘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비상금이 있으면 훨씬 자율성이 커져서 더 버티기 쉽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본 어떤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 장동선 뇌과학자가 행복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게 조금 인상적이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를 해보고 여러분들은 나는 이 중에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각각의 곱셈이고 또 세 가지 다 이제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자율성.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으로 강요보다 선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연결성인데요.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이나 인정이나 지지, 소속감을 의미하고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욕구를 말합니다. 다음은 유능성인데요. 과업 수행 중 능력을 실감하고 성장을 체감하는 감각으로 도전과 반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율성이더라고요. 뭔가 어떨 때 행복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쓸 때 저는 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내 선택권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시간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좀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는 것은 그냥 부자이다, 남들한테 보이는 게 뭐 중요한 것보다는
나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돈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페라리가 주는 역설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재미있었는데요. 이제 저자인 모건 하우젤이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이어가지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같은 되게 고급 차를 많이 운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를 갖는 게 꿈이었대요. 고급차는 내가 성공했다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껴졌고,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날 봐봐. 사람들이 모두가 좀 쳐다보니까 그걸 날 이제 존경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저자가 주차 대행 서비스에서 깨달은 사실은 본인이 페라리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기면 그 얼빠진 모습을 보고 페라리 주인은 아, 저 사람이 페라리를 타고 있는 나를 존경하는구나. 아니면 멋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누가 타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스스로를 상상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궐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멋진 차를 몰고 왔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멋진 물건에만 감탄하고 물건을 보는 것이지 당신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존경을 얻고 싶다면 배기량이 큰 차보다는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슨 멋진 물건을 가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를 느낄 때 그런 다른 걸로 좀 상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되게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고 싶었고 뭐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생기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되게 나한테는 없는 거네,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 뭔가 물질적인 걸로 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를 좀 돌아봤을 때 어쩌면 내가 그냥 인정받거나 뭐 존경이나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그렇게 보였던 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이나 칭찬을 받고 싶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이고 내가 마음을 담은 칭찬을 해주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나를 채우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까지는 그렇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